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SM 해운을 준비해 봤는데요. 11월의 마지막 대여이자 아마 올해 진행되는 IPO 중에서 그나마 규모가 가장 큰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용 조금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SM 상선은 SM 엔터테인먼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SM 그룹에서 해운과 건설 부분을 맡고 있는 계열사 중에 하나예요. 건설 쪽은 우방 아이유셀, 경남 아너스빌 이런 아파트 브랜드를 활용해서 수주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회사의 매출 비중을 보시면 해운업의 비중이 2021년 반기 기준으로 97.27%에 달하기 때문에 그냥 이 회사는 해운업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운업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만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업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바탕이 돼야 파악하기 쉬우니까요. 네, 해운업은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해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 운임을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운항 방식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특정 항로를 미리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반복 운항하는 선박, 주로 컨테이너선이 되겠고요. 항로가 정해져 있지 않고 화물 주인의 수요에 따라서 수시로 어느 곳이나 운항하는 선박으로는 벌크선이 해당이 됩니다. 주로 컨테이너선은 그냥 다양한 자파들, 일반 화물들을 운송하는 데 쓰이고요. 벌크선은 곡물이나 광석, 석탄 이런 원자재를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실어 나르는 데 사용이 됩니다. SM 상선은 이 중에서 컨테이너선의 비중이 100%예요. 그림에서 보시듯이 말 그대로 대형 선박 위에다가 화물이 담긴 컨테이너를 여러 개 싣고요. 목적지로 가는 거죠. 이렇게 운송을 해주고 운임을 받는 회사인 거고요. 자, 근데 또 수익 구성을 조금 자세히 보면 모르는 용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컨테이너 운임 수입, 대선 수입, 선복 임대 수입. 컨테이너 운임 수입은 SM 상선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 또는 빌린 선박을 통해서 화주의 화물을 운송을 하고 그 대가로 운임을 받는 그런 가장 기본이 되는 수익을 말하고요. 대선 수입은 직접 보유하고 있는 선박 또는 빌린 선박을 임대해서 얻는 수입을 말합니다. 선복 임대 수입은 제휴선사나 공동운항선 사이에 이 배의 일정 공간만을 임대를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임대를 통해서 얻는 수입은 선복 임대 수입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용어 정리 그래도 간단히 해두시는 게 좋겠고요. 보시면 컨테이너 운임 수입이 88% 정도를 차지하고요. 대선 수입이 2%, 선복 임대 수입 3.6% 정도가 되네요. 네, 여기까지 좀 해운업의 밑바탕이 되는 개념들을 잡았다면 이제 SM 상선이라는 회사 자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2척의 자체 선박과 6척의 임차한 선박을 가지고 있어요. 자체 선박의 적재량이 59,943 TEU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TEU는 단위인데 20인치 표준 컨테이너 1개를 표시하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SM 상선의 12개 선박에 총 실을 수 있는 컨테이너 개수가 6만 개 정도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SM 상선의 규모만을 딱 봐서는 이게 어느 정도인지 많은 건지 큰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선봉량 기준으로 비교된 세계 순위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선봉량이라는 게 앞에서 얘기했던 몇 개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2021년 9월 19일 기준 자료를 토대로 봤을 때요. 세계 1위는 머스크고요. 2위는 MSC, 3위는 CMA, CGM, 그리고 국내 대표 기업들의 순위를 보시면 8위의 H&M, 네, 템버거 종목,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흥분하게 했던 대표 해운업의 종목이죠. 8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13위에 고려해운, 19위에 장금상선, 23위에 SM 상선이 바로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 면에서 보자면 글로벌 20위권의 중소해운사예요. 그리고 H&M하고만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요. SM 상선이 총 12개의 자체 선박을 보유하고 있다면 H&M은 총 127척의 자체 선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총 적재 가능한 컨테이너 규모에서도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DWT는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총 화물의 중량을 말하거든요. 이것도 당연히 차이가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뭐 이런 규모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네, 해운산업은요. 선박의 크기 자체가 규모의 경제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크기가 클수록 작은 배로 막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것을 한 번만 오고 가면 되니까요. 운송 단위당 인건비나 연료비, 일반 관리비, 모든 측면에서 비용 절감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선박의 대형화가 계속해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선대 규모가 훨씬 큰 대형 선사들 사이에서 SM 상선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우선 노선 운영 현황을 보시면요. 미주 노선 4개, 아주 노선 9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설립 초기부터 해서 기존의 베트남과 태국 노선, 하이폭 노선 이런 것들하고 연계를 해서 메이저 시장인 미주 서안 노선을 빠르게 구축을 했습니다. 2020년 기준 노선별 매출 비중은 9대 1로 미주 노선의 기여도가 절대적으로 큰 상황이고요. 우선 서안 남부 지역은 최대의 항구인 롱비치, LA, 오클랜드 등을 기항하는 서비스로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안 북부에서는 니치마켓, 틈새 시장을 공략했어요. 글로벌 선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포틀랜드의 직기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터미널 혼잡도가 비교적 낮은 대형 선사들은 잘 이용하지 않는 작은 그 밴쿠버 터미널에 기항을 하면서 서비스를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항 형태를 보면 공동 운항하고 선복 교환이라고 쓰여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주요 해운 얼라이언스와의 전략적 협력을 체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해운 얼라이언스는 말 그대로 해운 동맹을 뜻하는데요. 각 해운사가 거점 항로를 모두 운항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운 동맹을 맺어서 노선과 선박을 공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원가 절감을 통해서 수익성을 훨씬 높일 수 있겠죠. 글로벌 주요 해운 얼라이언스가 3개가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HMM이 유일하게 D 얼라이언스에 속해 있고요. 사실 SM 상선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얼라이언스를 맺지는 못했고 세계 1, 2위 선사가 참여 중인 2M이라는 얼라이언스와 그래도 전략적인 협력을 체결을 해서 제휴를 맺고 있어요. 이들 회사하고 공동운항, 선복 교환을 통해서 운영 원가도 절감을 하고 서비스 경쟁력도 강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공동운항은 예를 들어서 부산과 미국으로 오가는 노선에 총 6척의 선박이 필요하다면 SM 상선이 3척, 머스크가 3척 이렇게 나눠서 투입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요. 선복 교환은 상대 배의 일정 공간만 교환을 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SM 상선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대충 파악을 했는데요. 이번 공모자금은 미주 서안은 이미 노선이 있으니까요. 동안 노선 신규 개설을 위한 신규 선박과 컨테이너 박스 확보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뭐 규모가 어떻게 되든 어떤 노선을 운영을 하든 이 회사가 돈을 잘 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해상 운임이에요. 운임이 주요 수익원이니까요. 작년 말부터 해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엄청 가파르게 올랐어요. 최고치를 계속해서 갱신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었죠.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운사들이 선박 공급량을 축소했는데 예상보다 해상 물동량은 빠르게 회복을 했고 오히려 증가까지 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니까 운임이 엄청 상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뭐 해운주 특히 HMM이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 훨훨 날았던 거죠. SM 상선도 당연히 이런 부분이 실적으로 연결이 됐고요. 2020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올해는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3,032억 원 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너무나 상장 적기라는 거죠. SM 상선 입장에서는요. 하지만 해운업 피크아웃, 이미 정점을 찍었다라는 논란이 몇 달째 계속되고 있어요. 전문가들도 2021년 고점을 찍고 2022년부터는 운임이 크게 낮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기도 하고요. 실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의 최근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주춤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3주째 하락세.
중국의 전력난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생산량이 감소하니까 해상 물동량도 조금 감소하게 됐고 또 미주 동안 노선 운임이 급락한 영향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럼 이제 진짜 해운업도 끝물인가? 내리막길 걷는 건가? 라고 불안할 수 있지만요. 아직은 아니에요. 미국 LA 앞바다에 화물선 157척이 입항 대기하고 있대요. 이게 선박이 도착한 뒤에 하역 작업, 그러니까 화물을 내리는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선박이 그냥 이 LA 항만에 주구장창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선사의 배가 특정 지역에 묶여버리니까 운항 횟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 선박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고요. 그러면 운임 상승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심지어 연말 쇼핑 시즌이 되면 이 물류 대란은 더 심각해지지 않겠어요? 그럼 미국의 병목 현상이 해결되지 않는 한 저는 운임 상승세는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리고 SM 상선은 주요 노선이 미주 서안이었잖아요. 미주 서안 운임은 동안 노선과는 다르게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SM 상선의 호실적은 2021년 말까지는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럼 언제부터가 문제일까? 네, 해운업의 사이클을 나타낸 그림을 참고해서 봐주세요. 해상 물동량이 많아지고요. 해운업이 호황이 되면 선박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조선사에다가 선박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발주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문을 내고 배를 만들어서 실제로 받는 데까지 2, 3년이 보통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 3년 뒤에 해운사들이 여기저기 발주한 선박이 공급이 되면서 공급 과잉 상황이 다시 나타나게 되고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되면 운임은 다시 하락하는 거죠. 이렇게 해운업 불황이 다시 시작되는 거고요. 이런 계속 사이클을 거치면서 흘러가게 되는데 올해 해운업이 너무 좋았어서 선박 발주를 많이 해둔 상황이거든요. 2, 3년이 소요가 된다고 하면 2023년부터는 선박의 신규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상황에서 경제 회복 속도가 조금 주춤하거나 해상 물동량이 감소하면 운임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또 미국이 11월에 테이퍼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테이퍼링에 이어서 금리 인상까지 이어진다면 경제 회복 속도는 지금보다 조금 둔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부터는 다시 해운업이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최근에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작년에는 막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현재 85달러 부근까지 오른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면서 석유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량은 계속해서 부족한 상태가 이어지고 하면 내년까지도 국제유가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자, 그런데 해운업은 특성상요, 연료비 부담이 굉장히 큰 업종이죠. 그래서 국제유가에 따라 영업수익성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특히 해운업 호황기일 때는요, 연료비 부담을 그나마 화물 주인한테 전가하는 게 조금 쉬울 수 있겠지만요. 불황기에는 운임 인상이 쉽지 않으니까 유류비 증가의 대부분을 해운회사가 부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국제유가는 해운회사한테 정말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SM 상선도 보시면 매출 원가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반기 기준으로 11% 이상이거든요. 앞으로 유가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면 매출 원가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금은 너무 좋아요. 올해 말까지도 해운업황 그리고 회사의 실적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현 시점에서도 예측이 가능한 해운업 피크 문제 그리고 국제 유가 상승 부분 이런 조금 눈에 보이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회사 내용은 이 정도로 보고요. 공모 관련 내용들 살펴볼까요? 총 3,384만 4,220주를 공모하고요. 공모가 밴드는 18,000원에서 25,000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총 공모 규모가 약 8,461억 원, 예상 시가총액은 약 2조 1,153억 원 정도. 네, 대형 IPO죠.
그리고 나머지 일정이나 청약 가능한 증권사 5개 체크하시고요. 이번 공모는 신주 모집 50%, 구주 매출 50%로 진행이 됩니다. SM 상선의 지분 100%를 나눠서 보유하고 있던 그룹사들이 모두 구주 매출에 참여하게 됐어요. 이번 공모를 통해서 수익 실현에 나서겠다는 거죠. 당연히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회사의 성장을 조금 더 함께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해운업이 좋을 때 상장을 하니까 우리도 이 기회에 돈을 좀 벌겠다라는 뉘앙스로 비춰지니까요. 네, 그리고 우리 사주조합에는 1.5% 매우 소량을 배정했어요. 직원들의 수요 조사를 미리 했을까요? 네, 그래서 별로 직원들이 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아무튼 1인당 배정 금액이 약 5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도 미달이 발생하면 조금 크게 실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 주식 수는 비율로 39.4% 되겠고요. 기존 주주의 비율은 없는데 그래도 공모 주식 수 자체가 좀 많습니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8,334억 원 정도가 되네요. 네, 다음 공모가 산정 내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비가 큰 산업에 속하기 때문에 EV EBITDA를 활용을 했고요. 해운 부분의 EV EBITDA와 건설 부분의 EV EBITDA를 따로 계산해서 적용을 했더라고요. 우선 해운 쪽의 비교 기업으로 삼은 기업들은 앞에서 봤던 세계 순위에서 4위, 5위, 그리고 HMM 8위를 차지하는 주요 해운사들을 꼽았고요. 평균 EV EBITDA 배수 5배를 계산을 했네요. 이들 회사하고는 보유 선박 규모 차이가 굉장히 큰데 5배를 적용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건설 부문은 동원개발, KCC 건설, 서한을 추렸습니다. 평균 EV EBITDA 1.77배로 계산이 됐네요. 자, 그래서 최근 4개 분기 EBITDA에다가 적용 EV EBITDA를 곱해서 해운업과 건설업 각각의 기업가치 EV를 계산을 했어요. 더해준 다음에 순부채를 빼서 평가시가총액 2조 4,837억 원을 계산했습니다.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 29,354원을 도출했고요. 여기다가 할인율 38.68%에서 14.83%를 적용했네요. 보면 공모가 상단에 적용된 할인율이 조금 낮습니다. 자, 근데 EV EBITDA 복잡하니까요. 그냥 퍼로 밸류에이션 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2021년 상반기를 연환산한 순이익을 적용해서 해운 비교 기업들의 펄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HMM은 14.82배나 나오더라고요. 평균을 계산하면 9.19배고요. 그래서 우선 EV EBITDA가 고평가를 위한 장치는 아니었다. 다행히 이런 생각은 들었고요. SM 상선도 시가총액은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계산을 했고요. 순이익은 연한산에서 계산을 했더니 퍼가 3.49배가 나오더라고요. 와, HMM은 14.82배인데 SM 상선은 3.49배밖에 안 된다? 가격 메리트 엄청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HMM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순이익이 매우 낮기 때문이에요. 순이익은 SM 상선하고 크게 차이가 없죠. 보시면 왜 이래? 왜 이렇게 수익성이 안 좋아? 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HMM이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 때문에 그래요.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요, 계속해서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비용으로 잡히거든요. 뭐냐면 회사 주가와 전환가액의 차익만큼 손실로 계산이 됩니다. 보시면요, 올해 상반기에만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1조 9,652억 원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순이익이 훅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전환사채는 또 문제가 되는 게 최근 HMM 주가 급락의 원인으로까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올해 1월부터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이 계속해서 되고 있거든요. 또 올해 6월에는 주채권단인 산업은행이 6천만 주 전량을 전환권을 행사했고, 또 26일에 해양진흥공사마저 8,364만 주가 넘는 물량을 전환권을 행사했어요. 전환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해당 회사의 주식으로 바꿔서 받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근데 이게 왜 주가 하락의 이유가 되냐고요? 전환사채라는 게 채권이지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붙은 채권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전환사채에는 전환가액이라는 용어가 붙는데 이 전환가액은
채권을 보통주로 전환을 할 때 받게 되는 그 한 주당 매수 단가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환가액 대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이라면 채권자들은 보통주로 전환하기를 원하겠죠. 그냥 채권 이자와 원금을 받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12.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환 요구를 했다. 그러면 주식수가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자, 회사 가치는 그대로인데 주식수만 늘어났어요. 그럼 주당 단가가 어떻게 될까요?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즘 HMM이 이 CB의 보통주 전환 때문에 골머리를 아주 앓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수량이 전환이 됐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CB도 엄청 많고요. 근데 사실 파생상품 평가 손실은 실제로 현금 유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더해주고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순이익을 올려잡게 되면 HMM의 퍼도 많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SM 상선의 공모가가 매력적이다. 이 표를 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021년 예상 순이익 컨센서스를 참고해서 펄을 다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HMM의 예상 순이익을 보시면요.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된 물량들은 앞으로 파생상품 평가 손실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전망이 된 수치입니다. 자, SM상선은 영업이익 1조 정도가 기대가 되고요. 순이익은 8,620억 원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블룸버그 컨센서스와 DB금융투자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네, 그러면 SM상선의 PER은 2.45배, HMM은 2.72배, 코스코는 2.65배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2021년 예상 순이익을 기준으로 보자면 비교 기업들 대비해서 SM상선의 공모가가 크게 매력적인 수준은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와, 오늘 진짜 길었네요. 정리해서 보면 어쨌든 지금은 해상 운임이 최고치에 따라서 실적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 좋게 보자면 좋은 거고 어쨌든 올해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높은 운임이 유지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런데 다가올 가까운 미래에 선박 공급 증가와 국제유가 상승 이런 해운업 수익에 악영향을 미칠 조건들이 이미 눈에 보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업황보다는 업황이 정점을 지난 이후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적 유지가 가능한지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확실히 존재합니다. 네, 구주 매출 50%도 조금 깨름직하고요. 기존 추존 물량이 없어서 다행이기는 한데 상장일의 유통 가능 물량도 39.4%로 많은 편에 속합니다. 네, 공모가는 사실 언론에서 2021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퍼가 굉장히 낮아져서 아주 보수적으로 평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다른 비교 기업들도 2021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을 계산하면 다 낮게 나와요. 그래서 과연 매력적인 수준이 맞는 건가 그건 잘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H&M이 CB의 전환 이슈로 인해서 가격이 워낙에 많이 빠진 상황이라 H&M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별개로 생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요. 우선 향후 1, 2년 뒤에 해운업 업황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다 과연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드네요. 물론 당장 올해 4분기까지는 실적 호조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기관 평가까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청약 여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고 끝낼게요. NH투자증권의 배정 물량이 차이가 나게 굉장히 많은데요. 청약 수수료도 무료라는 장점이 있어서 균등이든 비례든 NH 쪽으로 조금 몰릴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유언타증권 계좌도 보면 최근에 꽤 많이 만드신 것 같고요. 각 증권사별 청약 한도는 화면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 길었는데요. 그래도 해운업 관련해서 기본 배경 지식과 업황 분위기, 해운업의 사이클 이런 부분들 공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면서 든 생각인데요. 내년 초 정도까지는 업황 분위기가 괜찮다고 하면요. CB 전환 때문에 지금 고점 대비해서 엄청 빠져있는 HMM을 다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아무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